3장 크립토그래피 내용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장 마치고 2장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프로텍트 단계의 첫 번째인 크립토그래피 3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세요. 우리가 1장하고 2장이라는 내용을 공부한 이유는요. 앞으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프로텍트에 있는 내용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요. 1장하고 2장에 어떤 뼈대가 없으면 기술이라는 이 숲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술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알면 할수록 어렵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1장과 2장의 큰 틀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장교로서 더 매니저로서 이런 부서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려면 프로텍트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한데 1장하고 2장의 이런 내용들로 큰 틀을 잘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3장 크립토그래피는 첫 번째 프로텍트의 입문이 됩니다. 예.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장하고 2장으로 우리가 큰 그릇을 일단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프로텍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흐름을 먼저 보면 자, 외부 인터넷망에서 내부로 접속해가는 그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통신을 하려면 암호 기술이 없으면 안 돼요. 암호 기술이. 암호 기술이 없으면 인터넷이 이 세상에 이렇게 발전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한 게 1969년. 그리고 암호가 이런 민간 영역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70년대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암호혁명 시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시켜드린 암호혁명 책 한 네다섯 명은 읽은 것 같은데, 그쵸? 그 책을 아직 안 읽은 학생이 있다면 방학 때 한번 재밌게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책 저는 쭉 볼 수 있으니까. 왜 1970년대를 암호혁명의 시기라 부르는지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암호 기술이 일단은 구축이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파이어월 이런 단계로 점점 내부로 침투해 가는 거예요. 내부로. 자, 1학기는 요 챕터 6까지만 할 거예요. 2학기는 선택 과목이지만 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호 체계에서 요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자, 파이어월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 호스트, 그러니까 PC까지 들어온 거죠. PC까지 들어오게 되면 PC에서 구동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데이터까지 쭉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보호에서 왜 암호를 공부해야 되는가를 이 큰 그림에서 한번 그 위치를 한번 잘 보기 바래요. 암호가 없다면 이 뒤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이번 3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암호학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리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대칭키 암호를 좀 살펴볼 거예요. 대칭키.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그 이후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 오늘 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암호. What is cryptography? 암호학이 무엇이냐? 암호 기술. 통신 당사자. 통신을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암호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알리지 않는 그렇다면 암호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통신에서는 통신 당사자 간의 메시지 전달 과정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저장된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학적 기술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전달, 그다음에 저장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데이터의 세 가지 상태.
첫 번째, 전달. 음, 두 번째, 저장. 세 번째, 음, 사용. 그래서 이거를 in transit, in rest, store라고 안 하고 rest라고 그래요. 음, in use.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그럼 사용 단계에서는 암호 기술 안 씁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제4세대 암호라고 하는 동형 암호라는 게 나와 있어요. 동형 암호. 자,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얘를 사용을 하려면 복화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1, 2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해주려면 얘를 끄집어내서 1 더하기 2는 3. 3을 해서 다시 여기 암호화를 해서 3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복화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하죠. 그러면 얘를 복화하지 않고 그냥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할 수 없을까? 그걸 하는 것이 바로 동형암호입니다. 이 동형암호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어,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계세요. 천정희 교수님이시라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러한 동형암호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세요. 재작년에 우리 학교 앞에 융합과학원 있죠? 여기 가서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들었었는데 정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동형암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쪽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컴퓨터 메모리에서 이제 사용 중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암호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할 때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덤프해야 된다고 그랬죠.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덤프를 하게 되면 복화되어 있는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암호 기술은 그런 차원에서 여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 과정과 저장된 메시지에 대한 보호하는 것이죠. 자, 전통적으로 암호 기술은 이 기밀성을 목표로 써왔어요.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암호 기술은 기밀성을 위해서 써왔는데 이 그림을 보면 기밀성만을 위해서 암호 기술을 써왔다면 이 다음 단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암호 기술이 많이 사용 안 됐을 거예요. 그 이외에 암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과 방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좀 중요한 게 키죠, 키. 키. 지난하게 암호를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왜 갑자기 키가 나올까 하는데 이 암호는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키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암호 알고리즘, 복호 알고리즘은 그 안전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암호가 알고리즘 자체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키 관리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 이 중에서 크립토 애널리시스는 암호 분석, 암호 해독에 대한 얘기죠. 암호 해독. 암호 해독은 나쁜 겁니까?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암호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런 암호 해독, 암호 분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암호 기술의 CIA, CIA 부분은 여러분들 ITC 과정에서도 한번 살펴봤죠. 여기서 지금 A가
좀 바뀐 거를 여러분 눈치챘나요? 암호 기술은 이제 가용성하고는 가용성으로 따져볼 수는 없죠. 암호 기술에서의 A는 인증이다라고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따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은 트리플 A라고 해요. 트리플 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그리고 Accountability. 이렇게 해서 트리플 A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치환과 전치. 예, 전통적인 이제 암호 기법들을 좀 리뷰를 합니다. 치환과 전치. 자, 치환이 뭐예요? Substitution. Substitution. 원문에 있는 하나의 글자를 다른 글자로 변경을 하되 위치가 유지되는 상황이 이제 치환인 거죠. Substitution. 보시면은 A를 D로 바꾸고 B를 E로 바꾸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3을 한 거죠. A, B, C, D 이렇게. 그다음 B, C, D, E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을 갖고서 치환을 한 거죠. 그다음 전치. 전치는 트랜스포지션. 원문에 있는 글자 자체는 유지하되 글자는 유지하는데 원래 위치가 변경되는 거죠. 위치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A가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B는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물론 이제 위치 바뀌는 규칙을 알아야겠죠. 그다음 라운드는 뭐예요? 라운드. 요거는 그만큼 이제 위치가 이 치환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변경 가능성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라운드는 뭐예요? 암호문의 임의성, 랜덤리스 확보를 위해서 치환과 전치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라운드. 하나의 라운드를 맞고서 그 라운드를 몇 번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랜덤리스가 더 강해지겠죠. 자, 치환에 대한 예입니다. 치환에 대한 예. 여기서 이제 키는 플러스 4라는 것이 이제 키가 되는 것이죠. 더하기 4 이런 것을. 자, 전치. 자, 전치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트랜스포지션을 하는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키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파트 1, 파트 2. 이런 행렬의 형태로 이렇게 줘가지고 위치를 이제 바꾸는 것이죠. 자, 이런 트랜스포지션과 서브스티튜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 주신 분이 바로 셔넌 박사님입니다. 셔넌 박사님. 요 논문은 이제 역사적인 논문인데요. 인터넷 여러분 구글링을 해보면 이 논문에 대한 PDF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이 논문도 역사적인 논문이니까 PDF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 논문이 1949년도에 세상에 발표가 됐어요. 1949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이 세상에 예, 발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암호학이 더 늦게 발전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암호혁명 시대가 1970년대라고 그랬죠. 결국 이 논문을 보고서 많은 이제 암호학적인 기틀이 마련이 됐던 것이죠. 자, 셔넌 박사님의 이제 논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펀더멘털 컨셉 중에 컨퓨전과 디퓨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컨퓨전은 혼돈. obscure relationship between plain text, cipher text. 평문과 암호문 사이의 관계를 혼돈을 준다는 것이죠. diffusion은 확산인데요. 확산. spread, plain text, statistics. 어떤 통계적인 특징을 스프레딩을 시키는 거예요. 스프레딩.
자, 그래서 혼돈을 달성하는 것이 앞에서 봤던 치환, 확산을 구현하는 것이 전치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논문에 의하면 원타임 패드가 가장 시큐어한 암호 기술이다. 왜냐하면 한 번 암호화해놓고 그 다음 재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원타임 패드가 가장 시큐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겠죠? 원타임 패드 암호는요, 실제로 실용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키 배송의 문제가 있죠.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서브스티튜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0자를 보내려면 10자의만큼의 암호 키가 필요할 거거든요. 1메가만큼의 데이터를 보내려면 1메가만큼의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키의 길이가 통신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키를 안전하게 배송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키의 보존. 그 키를 또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키를 안전하게 보존할 바에 평문을 그냥 안전하게 보존하면 되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키를 매번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기화. 배송하기도 어렵고 보존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동기화하는 것도 어렵죠.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같은 키를 가져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키 생성. 이런 거를 매번 이렇게 어떤 랜덤리스가 보장된 안전한 키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책에서 이제 사이퍼하고 코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암호는요, 이제 사이퍼에 대한 거예요. 사이퍼. 자, 코드는 암호화됐다라기보다는 인코딩, 디코딩 해서 어떤 부호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드와 이제 사이퍼는 다른 거예요, 보면이. 자, 이제 대칭키 암호 잠깐 보는데요. 자, 여기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해볼까요? 암호 기술. 암호 기술은 크게 자, 키에 의해서 양방향과 일방향으로 구분하죠. 자, 양방향 암호는 키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대칭키, 비대칭키라고 하죠. 자, 대칭키 암호는 다시 스트림 암호, 블록 암호 구분을 하죠. 자, 비대칭키 암호는 공백키 암호 기술이라고도 하죠. 자, 일방향은 뭐예요? 일방향은 해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양방향이란 게 뭐예요? 암호화를 했으면 복호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방향은 뭐예요? 암호화는 되는데 복호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대칭키는 뭐예요? 암호화용 키하고 복호화용 키가 같다는 얘기죠. 비대칭키는 뭐예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다르다는 거죠. 자, 스트림 암호는 뭐예요? 대칭키 기술을 쓰는데 얘는 스트림 말 그대로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시킨다는 것이고 블럭은 특정 사이즈만큼 블럭 단위로 암호를 한다는 것이죠.
자, 비대칭 키 암호는 암호화 키와 복화 키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공개 키와 개인 키로 구분을 하죠. 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송신자의 공개 키, 송신자의 개인 키, 수신자의 공개 키, 수신자의 개인 키가 있을 때 송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송신자의 개인 키로만 열 수 있어요. 근데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 것은 송신자의 수신 키로만 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상대방의 개인 키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 개인 키는. 자, 송신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낸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요거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보낸 것은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본 것은 송신자의 공개 키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송신자의 공개 키는 공개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열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게 되면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보면 이건 수신자의 개인 키로만 열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언제 쓰겠어요? 수신자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보낸다. 그러면 수신자의 개인 키로 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수신자만 열 수가 있는 거죠. 기밀성을 보장하죠. 자, 수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보낸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신자의 개인 키는 제3자가 가질 수 없으니까. 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음,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 것은 송신자의 공개 키로 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전자서명이죠. 그다음에 부인 방지. 네, 기억나나요? 자, 이게 너무 처음 듣는 학생들은 아직 겁먹지 마세요. 3장 끝날 때까지 요 내용을 몇 번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 학기에 했던 학생들은 이 내용들이 좀 이게 리뷰가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시 강의 노트로 옵니다. 아이고. 자, 이제 대칭 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대칭 키가 아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렸는데, 자, 그 대칭 키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면 대칭 키 암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 대칭 키는 양방향 통신에서 양측이 동일한 키를 일단 써요. 동일한 키, 동일한 키. 이게 대칭 키 암호의 특징이죠. 자, 대칭 키 암호화는요, 처리 속도가 빠른데 뭐보다 빠르냐? 비대칭 키보다 빨라요. 비대칭 키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파일 전송, 인스턴스 메시지 전송 등 기밀성 보장을 위해서 대부분 사용을 해요. 기밀성 보장. 그럼 기밀성 보장이 아닌 용도가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전자서명과 부인 방지 쪽은 안 돼요. 대칭키는. 대칭키는 기밀성 보장을 위해서 대부분 사용해요. 그것도 어디에 쓸 수 있냐? 일부 인증에 사용이 돼요. 뒤에서 이건 살펴봅니다. 대부분 기밀성 보장, 약간 인증에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요거는 오직 비대칭키입니다. 대칭키에서 중요한 것이 키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키 길이는 암호 기술에 있어서는 뭐 어디든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데, 키를 알아낸다는 것은 해당 암호를 해독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키는 비트로 이제 만듭니다. 비트별로 0과 1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n비트의 키다 하면은 2의 n승계의 조합이 가능한 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그 특정 키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의 n-1번 정도를 시도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2비트로 된 키다. 2비트로 된 키다. 그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2비트로 된 키다. 그럼 네 가지 중에서 몇 번을 시도해서 한 번에 딱 맞출 수 있을까? 그걸 시도해서 최소한 두 번 시도하면 50%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암호 키가 길어도 평균적으로 2의 n-1번, 딱 반이죠. 2의 n-1승이니까 시도를 통해서 뚫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숫자가 크지 않으면 어, 웬만한 시도를 통해서 해동 암호 키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커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1970년대만 해도요, 56비트 정도 키면은 안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스라는 대칭키 암호는 56비트 키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요, 최소한 대칭키의 키 길이는 128비트 또는 256비트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공개키는 동일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려면 1024나 2048비트는 돼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오른쪽 표를 보면 56비트에서 112비트로만 바뀌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키 공간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암호학에서의 사람의 역할, 여기서 잠깐 또 한숨 쉬고 가는데요. 사람의 역할, 기술적 관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긴 길이의 암호키,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된 암호 알고리즘을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죠. 관리적 관점에 있어서는 암호키 보호에 실패를 하는 원인이 사람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암호학 자체가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보호해주는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조직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1장, 2장에서 몇 번씩 이제 강조했던 내용인 것이죠. 자, 대칭키의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봅니다. 자, 대칭키 암호. 자, 시메트릭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공통키를 사용을 한다.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같은 키. 즉, 암호화를 하는 사람하고 복호화를 하는 사람이 같은 키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메트릭, 대칭키예요. 자, 그럼 키를 어떻게 이 같은 키를 안전하게 나눠 가질 것인가? 그게 바로 키 분배의 문제입니다. 키를 안전하게 보관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쓴다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인증 코드의 키 값을 은행하고 내가 안전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암호 바꿨다고 해서 여러분들 은행을 직접 가지는 않죠. 대칭키는 그거를 안전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가? 3장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칭키 암호는 크게 스트림 방식과 블록 방식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스트림 방식은 비트열 또는 이제 바이트열로 하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이런 비트열이나 바이트를 하나의 스트림, 스트림, 스트림이 뭐예요? 어떤 좀 시냇물 흐르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스트림을 단위로 해서 암호화를 시킵니다. 장점은 있어요, 장점. 장점이 뭐냐면 하드웨어 구현을 할 때 아주 빠르게 동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RC4라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이런 스트림 암호들을 이제 암호화 할 때 이제 스트림 암호를 하드웨어로 구현을 해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좀 높인 것이 바로 블럭 암호입니다. 블럭 암호. 자, 블럭 암호는 평문을 일정한 블럭 크기로 나누어서 각 블럭을 암호화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럼 효율성이 증진이 되는가? 블럭으로 쪼갰기 때문에요.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블럭을 이제 묶어서 블럭 묶음을 하기 때문에 긴 평문을 암호화를 할 때는 이런 모드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큰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를 이렇게 블럭으로 이렇게 쪼갰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블럭이다. 그러면 이 각각의 블럭 간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이것을 바로 이제 모드라고 그래요. 모드. 대표적인 이제 대칭키 암호들이 데스, 트리플 데스, AES, ID, 시드 있는데 데스, 트리플 데스는 안 써요. AES는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대칭키 암호 기술로 알려져 있고요. ID와 시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암호 기술이에요. 대칭키 암호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첫 번째, 기밀성이에요. 기밀성 보자. 기밀성. 여기 이제 비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밀성. 공개 채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개 채널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대칭키 암호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장되는 여기 전달 그리고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보장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기밀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증에 사용해 인증. 인증. 인증이 뭐예요? 인증. 자, 여러분들 우리말로 인증하게 되면 영어 단어로 두 개의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authentication. 두 번째는 certification. 자, 정보보호를 공부할 때는요. 인증하게 되면은 90%는 authentication입니다. 예, 대부분 이제 authentication을 얘기해요. certification은 말 그대로 뭔가 이제 합격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인정과 인증은 좀 차이가 있는데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개체 인증.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가 A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authentication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칭키를 가지고서 어떻게 인증을 하는데 쓰이는가? 그 예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송신자 앨리스, 수신자 밥이 있는데 대칭키이기 때문에 동일한 키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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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키를 공유합니다. 앨리스하고 밥이 동일한 키를 공유를 해요. 자, 이 상황에서 앨리스가 자신이 앨리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밥이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보냅니다. 자, 이 랜덤 넘버는 확인할 때마다 바꿔야 돼요. 동일한 랜덤 넘버를 쓰면 안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랜덤 넘버를 넌스라고도 해요. 넌스. number used just one. 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의의 넘버 값을 만들어서 앨리스에게 보내줍니다. 자, 앨리스는 밥이 보낸 이 넌스 값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키 값으로 암호화해서 밥한테 보내줘요. 자, 그러면 이 넌스 값이
키 AB로 암호화가 됐겠죠. 이거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키 AB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요 키 AB는 앨리스하고 밥만 공유한다고 가정을 했죠. 이 대전제 사항이죠. 자, 그러니까 밥은 요것을 자기가 열어서 자신이 보낸 넌스 값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아, 키 AB를 갖고 있는 앨리스가 맞구나 라고 함으로써 앨리스가 맞다는 것을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대칭 키를 이용한 인증 기법이에요. 자, 근데 대전제가 뭐예요? 대전제. 비밀 키를 사전에 미리 공유한다는 거예요. 자, 앨리스하고 밥이 뭐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면 키를 바꾸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직접 USB에 넣어서 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종이에다 써서 주거나 보고서 태워버려라. 이 종이는 5초 안에 태워진다. 뭐 이런 게 해서 써서 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앨리스하고 밥이 한국과 미국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키를 줄까요? 이런 키 분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대칭 키를 이용한 개체 인증 방식이 안 쓰이느냐? 많이 쓰여요. 대표적으로 군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나요? 뭐예요? 피하 식별기, 그죠? 즉, 전투기가 이렇게 날아가요. 전투기가 날아오고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하고 전투기가 얘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하느냐? 음, 이렇게 하나 질문을 보내요. 질문을 보내는 게 넌스죠. 그러면은 얘는 이걸 받아서 암호화해서 보내줍니다. 해독을 해서 요 키가 같은 키가 갖고 있다는 게 맞으면 얘는 이제 아군인 거죠. 근데 이거를 해독을 못 해요. 그건 적군이죠. 그럼 이제 미사일을 쏴서 추락을 시켜야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전에 공유를 할까요? 군은 가능하죠. 군은 이게 아주 유리하죠. 비밀 전령을 통해서 사전에 배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령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전투기 조종사가 작전에 나가기 전에 비행 가기 전에 최신 키값을 갖고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주요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을 좀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자, RC4는 스트림 암호죠. 스트림 암호고 요 우측에 있는 것은 블럭 암호죠. 블럭 암호 중에서 데스 안 쓰고 트리플 데스 안 써요. AS를 보면 키 랭스는 스트롱 그리고 프로세싱 리콰이먼트 로우, 램 리콰이먼트 로우. 아주 그냥 효율성이 아주 좋다는 얘기죠. 리마크 오늘날의 골드 스탠다드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골드 스탠다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림 암호는 이제 RC4를 이제 대표하고 있는데요. RC4는 현재 이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의아스럽죠? 웹 브라우저에서 얘를 왜 쓰는가? 웹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이제 암호화하고 인증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에 사용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스트림 암호에 대해서 너무 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서 스트림 암호를 보면요. 스트림 암호는 휴대전화에서 전통적으로 오래 쓰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드웨어적인 효율성이 좋아서 하드웨어를 구현하면 빠른 처리 속도가 가능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자체가 소프트웨어 처리하는 게 이제 또 멀뚱해지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성능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제 블락 암호를 이제 더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추세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스트림 암호가 죽느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샤미르 박사님은 RSA라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같이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죠. 자, 데스. 데스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데스의 특징 중에서 데스의 구조적 특징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페이스텔 네트워크라는 거 있어요. 페이스텔 네트워크. 물론 이제 AES는 페이스텔 네트워크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암호 혁명 시기에 개발이 된 이 데스 암호의 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이 페이스텔 네트워크에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라운드 아까 얘기했죠. 라운드 랜덤리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6번을 반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암호 키 길이가 56비트입니다. 실제로는 64비트인데 64비트 중에서 8비트는 오류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리던던트 값이에요. 실제로 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56비트예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페이스텔 구조의 특징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레프트하고 라이터로 이렇게 대칭을 되는 구조를 가져요. 대칭을 되는 구조. 그래서 얘의 장점은 뭐냐? 암호화 과정하고 복호화 과정이 동일해요. 페이스텔 구조는 암호화 과정과 복호화 과정이 동일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자, 데스가 왜 지금 안 쓰느냐? 왜 안 쓰냐? 77년도에 개발이 되었는데 1977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20년 만에 데스 암호를 크랙하는데 요만 시간이 걸려버렸어요. 1년 만에 거의 절반 또 그다음에 몇 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크랙을 했어요. 뭐 지금은 더 빨리 이제 크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 사건 때문에 급히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트리플 데스입니다. 트리플 데스가 98년도에 나왔죠. 왜냐하면 이 데스가 이제 안전하지 않구나. 그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고민해서 급조한 것이 바로 이 트리플 데스예요. 트리플 데스. 자, 트리플 데스는 뭐냐? 데스를 3번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트리플 데스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트리플 데스는 이 키를 2키를 쓰는 방식이 있고요. 3가지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트리플 데스는. 2개의 키를 쓰는 방식은 서로 다른 2개의 키를 사용해서 아까 56비트 곱하기 2 해가지고 112비트의 암호키의 안전성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3키는 이게 이제 56 곱하기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2030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권고를 했지만 지난 2018년도에요. 내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트리플 데스의 취약점도 지금 나와 있어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ES. 그러니까 데스가 1977년도에 개발했고 1997년도에 크랙이 됐고 98년도에 트리플 데스를 임시적으로 쓰기로 했지만 이 학계에서는 요거에 대한 대체 암호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AES입니다. AES. 자, 데스 기술을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공모전 오픈해서 했다기보다는 특정 회사에서 개발한 거를 이제 내부 검토해서 사용한 형태거든요. 근데 AS는 그렇지 않아요. 공개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최종 선정된 것이 바로 AS예요. 라인달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벨기에 연구팀이 개발한 암호 기술입니다. 자, AS는 앞에서 얘기했던 데스의 파이스텔 대신에 SPN이라는 Substitute Permutation Network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스텔은 반으로 쭉 나눠서 양쪽에 대칭이 됐잖아요. 근데 SPN은 그렇지가 않아요. SPN은 S박스, 그리고 P박스라고 불리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PN이잖아요. Substitution, Permutation, Network. 이런 S박스와 Permutation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자, Substitution은 앞에서 봤던 이제 샤논 박사님의 혼돈과 확산에 충실하게 이제 맞춰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페이스텔하고 다르게 암호화하고 복호화 과정이 역과정으로 해야 돼요. 역과정으로. 아까 이제 데스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는데 얘는 역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이제 구현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 효율성은 훨씬 좀 더 좋습니다. 자, 국내 개발한 암호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국내 개발한 암호 알고리즘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시간상 시드, 하이트, 그다음에 아리아, 그다음에 리아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게 모드. 자, 모드 부분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설명이 없는데 모드는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난 학기 때 모두 살펴보긴 했는데 이번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좀 리뷰를 좀 합니다. 자, 긴 평문을 이루는 다수의 블록을 나누어서 암호화를 하는 것이 블록 암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긴 평문이 있으면 이 블록으로 이렇게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동일한 사이즈로 다 쪼개겠죠. 각 블록에다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평문 전체를 이제 암호화한다는 것이 블록 암호인데 각각의 블록 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이것을 이제 모드라고 한다고요. 모드. 자, 대표적인 모드 5가지가 있어요. 주인공.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것이 ECB, 그리고 CBC, 그리고 CTR. 이 3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3가지. 자, 먼저 ECB 모드를 살펴볼게요. 문제점 위주로 좀 보는데요. 암호문에 대한 블록이 좀 변경이 가능해요. ECB는. 자,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먼저 왼쪽 그림 보면 ECB 모드로 이러한 앨리스의 그림을 암호화를 시키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특징이. 자, 이게 눈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건데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자, 이렇게 전체 평문이 있습니다. 전체 평문이 있는데 여기 블럭 1, 블럭 2, 블럭 3, 블럭 4 이렇게 쪼개서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평문 블럭을 이렇게 와서 암호화시켜서 암호문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얘도 이렇게 해서 암호 블럭이 만들어지고 얘도 이렇게 해서 암호 블럭이 만들어지고 얘도 이렇게 해서 암호 블럭이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암호문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암호문 내에서 평문의 패턴 반복성이 감지되는 일이 발생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반복성이 감지가 되게 되면 어떤 규칙을 통해서 제3의 정보가 유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정보라는 것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암호 해독에 어떤 찬스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어가 볼게요. 그러면 ECB 모드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암호문에서 평문의 패턴 반복성이 감지되지 않을 정도만 쓰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암호문의 길이가 충분히 길지 않으면요 패턴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뭔가 길어지고 하면은 이 패턴 반복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암호문이나 평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짧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그렇게 큰 문장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블럭 암호로 AS의 ECB 모드 형태로 써도 문제가 없어요. 패턴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수기가짜리의 어떤 문서를 ECB 모드로 한다. 그러면 이제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CBC 모드. 자, CBC 모드는 이름을 딱 보면 돼요. 여러분. 이름. 사이퍼 블락 체이닝. 예. 요 단어에서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체이닝. 자, 체이닝 하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블록체인. 이런 개념이에요. 블록체인. 자, 암호문 블럭을 체인처럼 연결해서 암호화시킵니다. 어떤 말이냐? 밑에 그림 바로 봅니다. 자, 평문이 이렇게 있는데 블럭을 쪼갰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 블럭을 암호화시켜요. 2번 블럭을 암호화시켜서 암호문을 나왔는데 아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하나 빼서 2번 평문을 암호화시킬 때 1번에서 암호화된 내용이 이쪽으로 가서 영향을 미쳐요. 아까하고 비교해 볼까요? 아까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강대가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죠. CBC 모드는 다른 블럭에서 암호화된 것을 내 블럭에다가 연결해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평문의 패턴 반복성이 제거가 됩니다. 평문의 패턴 반복성이 제거가 돼요. 자, 그런데 세상은 공짜가 없죠. 이렇게 이제 이점이 있으면 뭔가 추가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I 이게 이렇게 있어서 로마자 4가 아니고요. 로마자 4가 아니고 이거예요. 이니셜 벡터. 초기화 벡터. 이니셜 벡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CBC는 내가 블록을 만들 때, 암호화 블록을 만들 때 앞에 거를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1번 블록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블록은 앞에 게 없어요. 그래서 이니셜 벡터를 인위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CBC 모드를 할 때는 반드시 이니셜 벡터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복호할 때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복호할 때 이니셜 벡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이니셜 벡터는 암호화해서 알려줘야 될까요? 평문으로 알려줘야 될까요? 이니셜 벡터는 평문으로 알려줘야 돼요. 이니셜 벡터를 암호화로 해서 알려주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문제가 되는데 이니셜 벡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못 풀죠. 그죠? 그래서 이니셜 벡터는 암호화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대로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세상에 또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것도 해야지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통신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이 됐어요. 이 에러가 발생된 게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럼 얘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차적으로 가죠. 전체가 다 못 써먹게 돼요. ECB는 이런 일은 없어요. ECB는 특정 게 깨지면 걔만 깨졌어요. 나머지는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CBC는 만약에 얘가 깨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얘까지 깨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에러가 전파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ECB는 병렬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얘는 CBC는 앞에 게 되지 않는 한은 기다려야 되죠. 병렬 처리가 안 돼요. 물론 이제 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기밀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운터는 넣지 않았는데 카운터는 방금 얘기했던 병렬 처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줍니다. 병렬 처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 거예요. 어떻게? 카운터를 써서 병렬 처리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카운터라는 것이 뭐냐면은 순서를 정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걸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몇 번째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 이제 카운터 모드예요. 자, 공격자들 우리가 이제 암호 공부할 때 여러분들 지난 학기 때 강조를 했던 것인데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좀 암호 기술 활용하는 차원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Security through obscurity. 그러니까 어떤 모호성을 통해서 보안성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암호 알고리즘을 안 가르쳐 주면서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흔히 우리는 이제 공격자들이 암호 알고리즘을 모르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의 어떤 견곤성보다는 알고리즘의 기밀성에 의존하는 것이죠. 요 말이. 요거는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감추는 것보다 알고리즘이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호성을 통한 이제 보안의 문제점은 이 부분을 좀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우 검증이 잘 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분은 이제 게르낫 하우저 교수님이시라고 호주에 있는 호주 웨일즈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기고문을 쓴 게 있어요. 너희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한다고 증명해. 예, 뭐 단순한 말이긴 한데 정말 예, 예, 항상 그 보안 쪽을 하는 엔지니어한테 울림이 있는 예, 그런 이제, 문장이죠. 질문이죠. 자, 참고로 예, 커크스의 원리, 커크스의 원리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자, 이런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이죠. 알고리즘 자체를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갖추려고 하지 마라. 적은 이미 그 알고리즘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